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펄스 변조 중에서 PC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PCM은 디지털 변조 중에 하나다. 다음 중 아날로그 변조가 아닌 걸 찾아라. 답 PCM. 다음 중 디지털 변조를 찾아라. 답 PCM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PCM은 펄스 변조 중에서 디지털 변조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자, 5kHz의 음성 신호를 재생하기 위해 표본화 주기를 구해라. 자, 보통은 이제 표본화 주파수를 구하라고 많이 내는데 좀 더 어렵게 주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샘플링 주파수는 내가 보내는 신호에 가장 높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2배의 자, 가장 높은 주파수는 주파수 하나밖에 안 줬죠. 5kHz죠. 분의 1 그러면 이게 10kHz분의 1이 돼서 0.1이 되고 키로가 이제 분자로 가면 밀리가 돼서 0.1 밀리세크가 되는데 여기는 밀리세크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0을 곱해서 마이크로로 바꿔야죠. 그러면 100 마이크로 세크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데이터의 신호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엘리어싱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어싱 현상, 표본화 할 때 생기는 잡음 중에서 시험에 곧잘 나오는 것이 엘리어싱이죠. 자,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를 할 때요, 2배의 신호파 가장 높은 주파수 2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신호상에서 이웃한 신호끼리 이렇게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나만의 신호를 이렇게 뽑아내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스펙트럼 폴딩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살펴보죠. 자, 틀린 걸 고르라겠죠. 1번, 표본화율이 나이키스트 표본화율보다 낮으면 발생한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엘리어싱이 발생하면 원래의 신호를 정확히 재생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화 전에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해서 엘리어싱을 방지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 하이패스 필터가 아니라 로우패스 필터입니다. 왜냐하면 신호는 통과시켜야 되고 잡음은 걸러내야지 엘리어싱이 안 걸리죠. 근데 하이패스는 잡음은 통과시키는 거죠. 신호는 주파수대가 낮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신호는 통과 안 하고 잡음만 이거 보내게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CM 과정에서도 배울 때 맨 앞에 로우 패스 필터를 먼저 거치죠. 그래서 잡음을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표본화, 양자와 부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패스 필터가 아니라 로우 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주파수 스펙트럼 분포에서 서로 이웃하는 부분이 겹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 또는 스펙트럼 폴딩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양자와 잡음 개선 책을 물어보고 있어요. 틀린 걸 골라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양자와 잡음을 개선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양자화할 때 비트 수를 증가하는 거죠. 비트 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스텝 수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스텝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스텝의 크기로 따진다면 스텝의 크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양자 스텝의 크기를 크게 한다. 땡이죠. 1번이 틀렸어요. 스텝 수를 늘리는 거지 스텝의 크기는 줄어들어야죠. 그 다음에 비선형 양자화를 사용한다. 그렇죠? 선형 양자보다는 비선형 양자화가 양자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의 크기에 따라 스텝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 양자를 하게 되면 양자 잡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선형 양자화는 기술적으로 좀 힘들다겠죠. 그리고 고가라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형 양자화를 한다겠죠. 그러면서 비선형 양자화를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압축과 신장기, 압신기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 압신기를 사용하게 되면 비선형 양자화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양자화 스텝 수를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1비트 양자화를 하게 되면 2의 1승, 2스텝이 되는 거예요. 자, 2비트 양자화를 하면 2의 4승, 4스텝이 되는 겁니다. 3비트 양자화를 하게 되면 2의 3승,
8스텝이 되는 거예요. 자, 4비트 양자화를 하게 되면 4, 4, 16이죠. 스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1비트씩 증가하게 되면 스텝 수가 2배씩 늘어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와 스텝 수를 반대로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양자와 비트 수를 1비트씩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와 비트 수를 1비트 증가하면 SMB는 3dB가 6dB죠. 말씀드리면서 6dB가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이 있다 했죠.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SMB 신호 대 양자와 잡음비를 자, 데시벨로 구하면 dB로 구하면 6N 플러스 1.8dB라는 공식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엄청 잘 나왔던 공식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가끔 나와요. 이와 같이 가끔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양자화 시 사용되는 비트 수입니다. 그래서 1비트에서 2비트, 2비트에서 3비트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6을 곱했으니까 6dB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dB가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많이 냈어요. 7비트 양자화를 하다가 8비트를 양자화를 하게 되면 SMB가 얼마나 개선되냐? 답 6dB죠. 또 이렇게도 됐어요. 8비트 양자화를 하다가 10비트 양자화를 했다. 몇 dB가 개선되냐? 그럼 2배니까, 2비트니까 6dB씩 2배가 되면 12dB가 개선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곧잘 나왔었어요. 요즘은 뜸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4번 문제로 가죠. 자, PCM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료를 통해서 전송하는 변조입니다. 아니죠. PCM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전송하는 기술이죠. 1번이 틀렸네요. 바로 틀렸네요. 자, 연속적인 신호를 불연속적인 신호로 변환한다. 그건 뭐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표본화 양자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부호화와 복화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음악 CD로부터 PCM 신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펄스 변조 방식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PCM 과정에서요.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를 하잖아요. 그럼 PCM파가 만들어지죠. 그럴 때 음성 같은 것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값을 뽑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즉 표본화를 거치게 되면 무슨 파가 된다겠어요? PAM파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CD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같은 것을 디지털화할 때 중간 과정에 표본화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파가 돼요? 그렇죠. PAM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죠. 디지털 정보 통신 시스템이 9600bps로 동작해야 할 경우, 그러니까 속도가 9600bps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ps는요, 그래서 n 곱하기 p예요. 변조 속도죠. 자, 그런데 한 번에 보내는 비트가 몇 비트라는 거예요? 4비트라는 거예요. 신호 요소가 4비트 인코딩 됐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4비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상적인 전송 채널에 최소 얼마의 대역폭이 필요하냐? 이 변조 속도가 이제 대역폭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걸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9600을 몇으로 나눠주면 된다? 4로 나눠주면 필요한 대역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면 얼마가 돼요? 2400이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의 단위는 헤르츠죠. 주파수 폭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중화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자, 다가 많을 다자라고 그랬죠. 중자가 겹칠 중자라고 했어요.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겹쳐서 하나의 채널에 보내는 기술이죠. 그걸 다중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수의 신호를,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의 채널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죠.
자, 시분할 다중화입니다. 시분할 다중화는 TDM을 말하는 거죠. 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격을 약간 띄우죠. 그 간격을 가드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드 타임. 답은 3번이 돼요. 만약에 FDM에서 채널 사이를 띄워놓은 대역폭 간격을 뭐라고요? 가드 밴드라고 하죠. 보호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DM에서는 보호대역이 필요한 거고 TDM에서는 보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PCM, TDM 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T1 반송 시스템은 한 프레임당 125 마이크로세크라는 시간 동안에 총 24채널로 되어 있잖아요. 를 다중화한다. 이때 전송상에서 전송 속도는 뭐냐? 한 프레임의 속도, 즉 펄스 전송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송 속도는요, 표본화 주파수에다가 비트 수를 곱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는 8kHz고요. 그 다음에 전체 비트 수는 193비트로 되어 있는 것이 북미식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1.544 메가 bps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북미식이다라는 것은 T1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북미식의 펄스 전송 속도는 1.544 메가 bps. 이온 반송 시스템 유럽식은 얼마예요? 2.048 메가 bps죠. 이렇게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PCM 32채널 방식, 유럽 방식 아니겠습니까? 다중화 장치의 음성 비트와 표본화 주기. 음성 비트 수는 8비트로 동일하죠. 북미식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표본화 주기도 125 마이크로세크로 동일해요. 이거는 뭐 북미식이든 유럽식이든 동일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는 PCM과 연관된 관련된 변조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통신 신호의 보호 방식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다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PCM에 연관된 방식들이죠. PCM의 종류에는 DPCM이 있고요. 차동 PCM이죠. 그 다음에 델타 모듈레이션은 DM이 있죠. 요거는 이제 8비트 양자화를 하는 거고요. 얘는 4 내지 5비트 양자화를 하는 거고요. 얘는 1비트 양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SMB 면에서는 이쪽이 좋다겠어요. PCM이 제일 좋다겠습니다. 근데 대역폭 소모 면에서는 대역폭입니다. 정보량이 많으니까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죠. 그래서 대역폭 소모 면에서는 DM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SMB 면에서는 PCM에 유리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적응기를 두면 A자가 붙죠. 그래서 A자가 붙으면 ADPCM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AD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어댑티브의 약자죠. 적응기를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D가 붙어 있는 것은 예측기를 두는 거고 A가 붙어 있는 것은 적응기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부호와 방식이 다른 거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다 표본화, 양자, 부화를 거치는 방식들이죠. 여기에 DPCM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APCM이 있네요. 그 다음에 APC,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ADM은 여기 있네요. ADM.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답은요, 3번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ADM이라고만 썼으면 맞는데, 영어가 틀렸네요. 영어가 여기서 말하는 어댑티브 델타 모듈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틀렸잖아요. add, drop, multiplex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였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답이 2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3번으로 답을 냈지만 답이 2개가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동일한 틀린 답으로 답이 2개가 돼버렸어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음성의 디지털 부호화 기술 중에서 파형 부호화 방식, 밑줄 닦으세요. 중요합니다. 파형 부호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부호화를 파형 부호화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PCM,
그다음에 뭐 DPCM 이런 것들이죠. 예, DM 이런 것들이요. A가 붙으면 Adaptive Difference PCM이 있고요. 그다음 델타 모듈레이션에 A자가 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파형 부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죠. 답은 LPC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LPC만 답이 틀렸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형 예측 부하라고 하죠. 자, LPC를 직역하면은 선형 예측 부하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복코딩 기술 중에 하나예요. 복코딩이라는 것은요, 음의 특징을 뽑아서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PC라는 것은 선형 예측 부하로 복코딩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코딩 기술하고 이렇게 파형 부하 기술을 혼합해서 쓰는 혼합 방식도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DPCM 송신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DPCM도 PCM의 종류 중이니까 양자화기가 필요하고요. 부화기. 이게 표본화 양자와 부화니까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D가 붙은 것은 예측기가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예측기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아닌 건 차동 증폭기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저대역 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밴드 트랜스미션, 기저대역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1번 베이스밴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베이스밴드 전송은 변조를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대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신호 원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 범위다. 이게 주파수대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2번은 이제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옮긴다. 높은 쪽으로 옮기는 거죠, 변조는. 그래서 변조를 하면 그렇게 되지만 변조를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의 스펙트럼을 이동시킨다. 이동되지 않는다고요. 있는 그대로 신호의 대역폭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 방식을 말한다. 변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의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반송파가 없는 무변조 전송이다. 그리고 베이스밴드는 기저대역 전송으로 변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반송파가 없는 무변조 전송입니다. 자, 신호 전력 스펙트럼이 고주파 대역에 집중돼. 아니죠. 변조를 해야 그렇죠. 변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 대역에 집중되어 전송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모두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지만요, 이건 맞지만 주로 기저대역 전송은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는 변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면 원거리 전송에 부적합합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신호도 기저대역 전송은 원거리 전송에는 좀 부적합하긴 한데 그래도 아날로그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기저대역 전송은요, 되도록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둘 다 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밴드 신호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DC 근처 내에 있는 신호를 말하죠. 답은 2번이 틀렸다.